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위험했고 가장 위태로웠던 정치적 도박이 하나 있습니다. 총을 쥔 군인들이 28년 동안 나라의 핵심을 움켜쥐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그들을 마주한 사람은 의외로 단 한 명의 민간인이었습니다. 총도 없었고 사병도 없었고 그에게 남은 건 타이밍 하나뿐이었죠. 단 한 발짝만 늦었어도 이 나라는 다시 군홧발 아래로 들어갔을 겁니다. 단 한 번의 판단 실수만 있었어도 대통령 본인이 제거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모든 일이 불과 1년 남짓한 시간 안에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쿠데타 없이, 총성 없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28년 동안 군 내부에 뿌리내린 가장 조직적이고 가장 은밀했던 무장 권력, 대한민국 정치사상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던 집단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이건 우연도 기적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타이밍, 권력의 약점을 파고든 선택, 그리고 단 한 번의 후퇴도 허용하지 않았던 정면 돌파의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는 총을 들지 않은 권력이 총을 든 권력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 숨막히는 하나회의 몰락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위험했던 권력 게임의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1992년 12월 18일 김영삼이라는 정치인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정권 교체처럼 보였지만 이 순간은 대한민국 권력 구조가 뒤집히기 직전의 출발선이었습니다. 1963년부터 무려 28년 동안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청와대를 차지해 왔는데 마침내 민간인에게 최고 권력이 넘어간 겁니다. 박정희에서 출발해서 전두환과 노태우로 계속 이어지던 군부의 지배가 끝나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김영삼의 승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명목상 문민정부였을 뿐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군 내부에는 여전히 과거의 질서가 살아있었고 그 중심에는 하나회가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친목을 나누는 군인 모임 정도가 아니었어요. 인사권을 쥐고 명령체계를 비틀며 필요하다면 국가 전체의 방향을 흔들 수 있는 그림자 권력이었죠. 청와대에 민간인이 들어섰지만 총을 쥔 권력은 아직 군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회의 출발은 믿기지 않을 만큼 소박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11기 생도들 가운데 영남 출신 몇 명이 모여 만든 말 그대로 작은 친목 모임이었죠. 시작은 고작 5명, 그 안에 전두환과 노태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적인 모임은 곧 권력의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결정적 전환점은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자신과 같은 지역 기반을 공유한 이 집단에 주목했고 하나회를 자신의 권력을 지켜줄 내부 방패로 키워나가기 시작하죠. 대통령의 묵인과 지원을 등의 업자 변화는 폭발적이었습니다. 하나회는 순식간에 수백 명 규모로 불어나며 군 내부 최강의 파벌로 자리 잡았습니다. 요직은 하나회가 독점했고 진급은 능력이 아니라 소속으로 갈렸습니다. 전두환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30경비대장을 거쳐 군 전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보안사령관 자리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피격되며 권력의 중심이 무너진 그날 전두환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회 병력을 동원한 12.12 군사 반란으로 군 지휘 체계를 단숨에 장악해버립니다.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광주에서는 민주화를 외치던 시민들이 군의 총칼 앞에 쓰러졌고 그 위에서 전두환은 결국 대통령 자리에 오릅니다. 이후 노태우까지 무려 13년 동안 하나회 출신들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육군 참모총장, 기무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특전사령관까지 핵심 보직은 거의 예외 없이 하나회가 차지했고 그 영향력은 군을 넘어 정치와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전체가 쿠데타로 집권한 불법 조직의 톨에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김영삼이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군의 핵심 요직은 여전히 하나회가 틀어쥐고 있었고 그들은 새 대통령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죠. 오히려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당시 국방장관이던 최세창은 공개석상에서 문민정부가 출범해도 군은 문제없다. 군대는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회가 관리한다는 취지의 말을 내뱉습니다. 이건 실언이 아니라 사실상 권력 선언이었습니다.
하나회가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김영삼은 군 출신이 아닌 민간인이었기 때문에 군 조직의 속사정을 모를 거라고 얕잡아 봤습니다. 게다가 그는 3당 합당을 통해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 합당의 한 축이 바로 하나회의 본거지였던 민주정의당이었죠. 그러니 김영삼이 감히 자신들을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판단은 치명적인 착각이었습니다. 김영삼에게 군사 권력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군부 독재와 싸우며 살아온 정치인이었죠. 그에게 하나회 해체는 선택이 아니라 숙명이었습니다. 김영삼은 3당 합당을 두고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처음부터 내부로 들어가 정리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취임 직후 김영삼은 신속하게 행동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국방장관과 대통령 경호실장을 비하나회 인사로 전격 교체했죠. 그를 도발했던 최세창 국방장관은 순식간에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하나회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보여주기용 인사일 뿐이다. 이 정도는 예상 범위다. 그들은 아직 판이 뒤집히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93년 3월 5일 육군 사관학교 졸업식. 김영삼은 짧지만 날이 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정당하게 길을 걸어온 다수 군인들의 명예가 훼손된 불행한 시기가 있었다. 이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 하나회는 이 말조차 의례적인 연설로 흘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설은 경고였습니다. 총성 없는 숙총이 시작되기 직전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신호였던 거죠. 연설이 있은 지 불과 3일 뒤 1993년 3월 8일 새벽 7시 30분 김영삼은 자신이 임명한 권영의 국방장관을 극비리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전제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죠. 군 장성들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권영애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군 통수권자이십니다.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 순간 김영삼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럼 오늘 당장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교체하십시오. 권영애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언젠가는 올 일이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김진영 육군 참모총장과 서완수 기무사령관이 전격 경질되었죠니다. 김진영은 전두환 계보의 핵심 인물이었고 서완수가 이끌던 기무사는 군은 물론 민간인 정보까지 수집하며 심지어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진 사실상 국가 안의 국가였습니다. 회의 도중 경질 소식을 들은 서완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고 전해집니다. 다음 날 청와대, 충격에 빠진 참모들을 바라보며 김영삼은 웃으며 말합니다. 너희들도 많이 놀랐지?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대통령이라 해도 이런 깜짝 인사는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권력을 쥔 하나회가 반발하면 군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죠. 그런데도 하나회는 여전히 김영삼을 얕잡아 봤습니다. 좀 아프긴 해도 결국 정치쇼야. 여론 돌리려는 이벤트지. 이게 마지막일 거다.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김영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주 뒤 그는 기무사를 정면으로 겨냥한 개혁안을 꺼내듭니다. 전두환이 앉아있던 보안사의 후신인 기무사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민간인 사찰을 전면 금지하고 인원을 대폭 줄여라. 명령은 즉각 집행됐습니다. 3,300명이 넘던 기무사 인원은 1,050명 이상이 잘려나갔고 대통령 독대 권한도 완전히 폐지됐죠. 한때 대통령 위에 군림하던 정보기관은 순식간에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제야 하나회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라 전쟁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들은 급히 정보망을 총동원해 김영삼의 다음 수를 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숙청 계획은 대통령 본인과 극소수 측근만 공유한 극비였고 내각의 핵심 인사들조차 전말을 몰랐습니다. 김영삼은 하나회가 가장 믿고 있던 정보력마저 무력화시키며 조용히 마지막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삼은 여기서 한 수를 더 던집니다. 이번엔 총도, 인사도 아닌 여론이었습니다. 그는 취임 직후인 2월 27일 자신의 전 재산을 전격 공개하며 판을 흔듭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고위 공직자 전원, 재산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선언하죠. 3월 18일 장관과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일제히 공개되자 사회는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여당 의원들,
특히 군인 출신 의원들의 재산 규모는 상식을 벗어났던 거죠. 거기에 땅 투기 의혹까지 줄줄이 터져나왔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즉각 행동으로 번졌습니다. 전국에서 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폭발했고 부정부패의 상징이 된 하나회는 여론의 집중 포화를 맞으며 급속히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김영삼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타이밍, 4월 2일, 그는 하나회가 쥐고 있던 마지막 핵심 권력을 잘라냈습니다. 수도 방위사령관과 특전사령관, 군사 쿠데타의 열쇠를 쥔 두 자리였습니다. 안병호 수방사령관과 김영선 특전사령관은 전격 경질됐고 그 자리는 비하나회 인사들로 채워집니다. 이 숙청의 의미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수방사와 특전사는 유사시 서울과 중앙정부를 단숨에 장악할 수 있는 강력한 무력을 보유한 부대였거든요. 12.22 군사 반란 당시에도 이 두 부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전두환조차 이 자리만큼은 절대적으로 자기 사람만 안 쳤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김영삼은 그 두 개의 칼날을 단숨에 꺾어버린 겁니다. 군이 물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제거해버린 것이었죠. 조금만 늦었어도 상황이 역전될 수도 있었습니다. 숙청이 본격화되자 군 내부와 외부의 기득권 세력들이 암묵적으로 연대해서 김영삼에게 맞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빠른 숙청으로 움직이기도 전에 팔과 다리가 먼저 잘려나간 거죠. 충격에 빠진 하나회 내부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군 내부도 모를 민간인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급소를 찌를 수 있지? 그러나 그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김영삼은 군을 몰랐던 게 아니라 아주 속속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사실 김영삼은 군사 정권 시절 오랫동안 국회 국방관련위원으로 활동하며 자연스럽게 군 내부 구조와 권력 흐름을 깊이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미 구체적인 숙청 계획이 완성돼 있었습니다. 인사, 여론, 타이밍, 속도까지. 이 모든 과정은 김영삼의 치밀한 계획 아래 진행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수뇌부는 제거했지만 그 아래에 있는 수많은 하나회 장교들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 판을 완전히 뒤집는 예상 밖의 사건이 터집니다. 이른바 하나회 명단 살포 사건이었죠. 1993년 4월 2일 아침, 용산구 동빈고동 군인 아파트 단지. 출근을 준비하던 장교들이 자신의 차량 유리창에 끼워진 낯선 문서를 발견합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육사 하나회 회원. 하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육사 11기부터 36기까지 총 146명의 하나회 회원 실명이 빼곡히 적혀 있었던 겁니다. 이 문서가 퍼지자 군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하나회는 일부 기수에서만 존재하다 사라진 조직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뿌리가 36기까지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비하나회 장교들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명단에 오른 인물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동기들 가운데 유독 빠르게 진급했고 항상 요직을 차지했던 사람들이었죠. 어쩐지 다 이유가 있었구나. 군 내부에서는 하나회가 서로를 밀어주며 불공정한 승진을 이어왔던 겁니다. 불법 사조직이면서 군기를 망치는 하나회를 즉시 추방해야 한다. 군 내부에서 하나회 축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군 내부 여론이 하나회를 돌아선 순간이었습니다. 곧 명단을 살포한 인물도 자수했습니다. 육사 31기 백승도 대령이었죠. 명단의 진위를 확인하는 작업이 급히 진행됐고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146명 중 무려 110명이 실제 하나회 회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성급만 놓고 보면 3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하나회였죠. 이 보고를 받은 김영삼 측도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회 명단에 오른 장성들과 그 아래 영관급 장교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장성급은 비교적 간단했습니다. 보직만 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옷을 벗게 할 수 있었죠. 문제는 소장급 이하의 영관급 장교들이었습니다. 군인사법상 신분이 보장돼 있어 마음대로 내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영삼은 여기서 또 다른 수를 둡니다. 하나회 장교들을 아주 먼 오지의 한직으로 좌천시킨 겁니다. 군대에서 한번 경력이 꼬이면 다시 요직으로 복귀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하나회 장교들이 좌천당했고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버렸죠. 후배 장교들은 허탈해했습니다.
선배들 권유로 들어왔는데 설마 버리진 않겠지.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대부분의 하나회 선배들은 후배를 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기 목숨부터 챙기기 바빴던 거죠. 조직은 그렇게 안에서부터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삼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2.12 군사반란에 직접 가담했던 원로 하나회 인사들에게도 칼을 겨눕니다. 5월 24일 당시 군 최고 서열이던 이필섭을 포함해 12.22 군사반란 관련 고위 장성들이 대거 경질됐고 123 야전군 사령관들까지 줄줄이 교체됐습니다. 이런 엄청난 숙청이 몇 차례나 반복되면서 김영삼 시기에 떨어진 별의 개수만 해도 약 44개에 달했습니다. 대통령이 신임 장군에게 직접 별을 달아주는 게 관례인데 워낙 많은 별이 떨어지다 보니 신임 장군에게 새로 달아줄 별이 미처 제작되지 않았다는 일화까지 남아있죠. 결국 국방장관과 간부들이 자기 계급장에서 별을 떼어내 달아줬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시기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군 권력의 별이 가장 많이 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하나회가 순순히 무너질 리는 없었습니다. 숙청이 시작된 지 4개월쯤 지난 7월 9일 서울 옥수동의 한 한식당 군 장성들이 모인 회식 자리에서 돌발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술자리가 무르익던 중 하나회 출신 이충석 소장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고함을 쳤습니다. 군을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겁니까? 정부는 군 장성들을 무시하고 밖에서는 군을 비난하는데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찻잔과 맥주잔을 바닥에 내던집니다. 겉으로 보면 술김에 벌어진 해프닝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는 이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개혁이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저항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할 때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작은 불씨 하나가 군 내부의 집단 행동으로 번질 가능성을 결코 무시할 수 없었죠.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이충석 소장은 전격 해임됩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선 넘지 말라. 비슷한 일이 1년 뒤에도 반복됐습니다. 1994년 10월 육군 제3사관학교 이임식에서 하나회 소속 오연근 소장은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생도들 앞에서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군은 언론과 정치권의 공격 앞에 무방비였다. 마치 군이 특권만 누려온 집단인 것처럼 몰리고 있다. 이제 군이 직접 나서서 진실을 말해야 한다. 사실상 정치적 발언이었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그 역시 곧 보직에서 물러나게 되었죠. 숙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4년까지 이어진 군 인사 개편으로 김영삼은 군단장급의 68%, 사단장급의 43%를 교체했습니다. 단순한 인사 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 지휘체계 자체를 새로 짠 수준이었죠. 동시에 그는 군 내부 부패에도 칼을 들이댔습니다. 각종 비리를 수사한 끝에 25명의 군 장성이 구속됐고 한국군 전력 증강 사업이었던 율곡 사업을 조사하면서는 전직 국방장관, 참모총장,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까지 줄줄이 구속되어 법정에 섰습니다. 이렇게 약 1년 남짓한 시간 동안 진행된 군 개혁으로 김영삼은 군을 정치에서 완전히 떼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군을 문민 통제 아래 두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분기점이 만들어진 겁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이 정도 속도로 군부 권력을 해체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지금도 미얀마나 이집트처럼 군을 통제하지 못해 쿠데타와 군 출신 정권이 반복되는 나라들이 존재하니까요. 불과 2년도 되지 않는 시간, 28년 동안 대한민국을 좌우하던 하나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군이 정치를 뒤흔드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만약 김영삼이 이 싸움에서 한 박자라도 늦었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적기를 놓쳤다면 하나회는 여전히 군 내부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정부가 하나회의 이해관계에 어긋나는 정책을 내놓는 순간 군은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가했겠죠. 표면상으론 민간 정부지만 실제 결정은 군의 눈치를 보며 내려지는 나라, 이후의 정권들 역시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영삼은 이 위험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미 여러 나라들은 민간 정부가 군부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해 지금도 군의 정치 개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문제, 군부에 대한 문민 통제를 확실히 해야 했습니다. 이 말은 회고가 아니라 그가 왜 그토록 무리해 보이는 선택을 감행했는지를 설명하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삼은 어떻게 이 위험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끝까지 숨겼다는 것.
그리고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 숙청 계획은 마지막 순간까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고 하나회는 대통령의 진짜 결심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눈치채는 순간이 곧 반격의 시작이 된다는 걸 김영삼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정이 내려진 뒤의 움직임은 더 과감했습니다. 시간을 주지 않았고 숨 돌릴 여유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라도 망설였다면 하나회는 세력을 규합해 반격에 나섰을 겁니다. 김영삼은 개혁이란 속도전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건 하나회의 오판이었습니다. 그들은 김영삼을 민간 출신 대통령 3당 합당으로 당선된 정치인 정도로만 보았습니다. 군을 잘 알지 못할 사람, 결국 자신들을 건드리지 못할 인물이라고 착각했던 거죠. 그 방심이 치명적인 틈이 되었고 김영삼은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김영삼은 훗날 그 시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든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릅니다. 특히 군 내부의 특수사조직은 언제든 세력을 모아 반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단 하나의 방법만 선택했습니다. 시간을 주지 않고 전격적으로 정리하는 것. 이 선택은 위험했고 실패했다면 치명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도박이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은 군이 정치 위에 군림하던 시대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총성은 없었습니다. 쿠데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질서는 누군가가 그때 선을 넘지 말라고 분명히 그어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